안경을 팔아서 명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회사.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걸 실제로 해낸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젠틀몬스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명품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업이익률 약 30%. 구글이 1,450억 원을 투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주 70시간 노동 논란, 디자인 소송 등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젠틀몬스터는 어떻게 4조 원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는 회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젠틀몬스터의 구조를 숫자와 전략으로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 김한국 대표. 그는 사실 안경과는 접점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영어 교육 업체로 이직해 약 2년 만에 이사로 승진한 초고속 승진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교육업체의 신사업 공모전에 그는 10개가량의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여러 사업 구상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안경 사업이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그렇게 II 컴바인드가 탄생합니다. 당시 안경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과 수입 명품 라이선스가 장악한 철옹성이었습니다. 무명 브랜드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경 산업은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기업인 에실로룩소티카가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벤, 오클리 같은 유명 브랜드부터 샤넬, 프라다의 안경까지 모두 이 회사가 생산하거나 라이선스를 맡고 있고요. 신생 브랜드가 맞서기엔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실제로 창업 초기 9개월 동안 매출은 1억 2천만 원 남짓.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나면 직원 5명의 월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폐업 위기를 맞는데요. 그때 김 대표는 결심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는 안경을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개념 자체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타투 아티스트에게서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안 예쁘다. 그는 디자인 방향을 전면 수정하죠. 하지만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당시 명품 선글라스들은 서양인의 높은 콧대와 좁은 얼굴형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한국인이 쓰면 흘러내리거나 광대에 자국이 남기 일쑤였죠. 젠틀몬스터는 과감하게 렌즈 크기를 키워 얼굴이 작아 보이는 이른바 소두 효과를 만들었고요. 코받침을 높여 동아시아 얼굴형에 맞춘 아시안 핏을 개발합니다. 쓰기만 해도 예뻐 보이고 편하다는 입소문은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결정적인 계기가 더해지는데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전지현의 착용. 제품은 천송이 선글라스로 불리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젠몬의 성공을 단순히 연예인 협찬 운으로 치부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젠틀몬스터는 유통의 판을 바꾸고 있었죠. 고객이 직접 찾아오게 만들면 된다는 역발상. 이 선택이 젠틀몬스터 전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발상은 곧 하나의 실험으로 확장되는데요. 그들의 진짜 무기는 공간 마케팅이었습니다. 홍대, 논현, 북촌에 세워진 매장들은 더 이상 안경점이 아니었죠. 퀀텀 프로젝트라 불린 이 실험은 25일마다 매장 전체 콘셉트를 바꾸는 전시였습니다. 목욕탕을 개조한 공간, 거대한 로봇이 움직이는 매장. 사람들은 안경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이는 당시 국내 패션 시장에서 보기 드문 공간 경험 마케팅의 선도 사례였는데요. 전통 패션 하우스들이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쓰던 시절, 젠틀몬스터는 그 자원을 매장 공간과 설치 예술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유료 광고보다 강력한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뉴욕 소호, 베이징, 그리고 파리까지 진출하며 젠틀몬스터는 가장 힙한 글로벌 K 럭셔리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만이 아닙니다. 젠틀몬스터를 품절 대란의 주인공으로 만든 건 천재적인 협업 전략이었는데요. 안경 다리에 하얀 4개의 스티치가 박힌 메종 마르젤라 협업 제품은 출시 직후 오픈런 사태를 일으켰고요. 2020년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한 젠틀홈 컬렉션은 서울 팝업 스토어에 전 세계 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명품, K-팝 스타, 심지어 게임 오버워치까지. 이들은 안경이라는 도화지에 세상의 가장 힙한 문화를 그려 넣으며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2024년 젠틀몬스터의 모회사 II 컴바인드의 실적은 경이롭습니다. 매출 7,891억 원, 전년 대비 약 3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2,338억 원, 영업이익률 29.6%. 이는 일반 제조업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익성과도 근접한 수치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압도적인 총이익률에 있습니다.
제품의 평균 가격은 30에서 40만 하지만 원대. 매출 원가율은 15.7%에 불과하죠. 하지만 고품질 아세테이트 소재를 대량으로 조달하면서도 디자인과 브랜딩으로 가격을 명품급으로 유지한 덕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고 관리 능력도 탁월한데요. 젠틀몬스터는 노 세일 원칙을 유지합니다. 재고는 약 5% 수준으로 통제되고 할인 판매 대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전략을 선택하죠. 이 고정가격 정책 덕분에 소비자는 오늘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는 안정적인 회전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매 브랜드 템버린즈는 핸드크림과 향수로 공략하며 5년 만에 약 50배 성장했죠.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 역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았고요. 여기서 비즈니스 구조도 달라집니다. 안경은 1, 2년에 한 번 사는 제품이지만 핸드크림과 디저트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카테고리입니다. 방문 빈도를 패션 구매에서 생활 소비로 확장한 것인데요. 독특한 케이크를 먹으러 왔다가 선글라스를 써보고 나가는 길에 핸드크림을 사게 만드는 구조. 시각, 미각, 후각을 모두 장악해 고객을 꺼두는 치밀한 락인 전략인 셈입니다. 젠틀몬스터는 이제 단일 브랜드를 넘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하나의 하우스로 진화하고 있죠.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젠틀몬스터 내부에서 제기된 폭로는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재량 근로제였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주 70시간을 넘는 근무를 했고 26시간 연속 근무 사례도 확인됐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죠. 김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재량 근로제 폐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경쟁 브랜드 블루 엘리펀트와의 디자인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젠틀몬스터 측은 자사 제품 33개가 95% 이상 유사하게 모방됐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죠. 블루 엘리펀트는 해당 디자인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온 브랜드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젠틀몬스터의 가장 큰 외부 리스크는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한때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 법인은 최근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경기 침체, 반한 감정, 이에 따라 회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 시장의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숫자로 확인되는데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약 38%까지 상승하며 감소한 중국 매출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글로벌 감성을 강조하는 로컬라이징 전략을 택했죠. 중국 법인의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전체 매출을 약 30% 성장시켰다는 점은 젠틀몬스터의 수익 구조가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구글은 이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4%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약 1,450억 원을 투자한 구글의 행보는 AI 스마트 글라스 시장 선점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메타와 애플 역시 스마트 안경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는 기술보다 디자인이었습니다. 얼굴에 착용하는 제품인 만큼 기능뿐 아니라 패션성과 착용감이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구글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젠틀몬스터가 디자인과 브랜딩을 맡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실시간 번역, 촬영, AI 음성 비서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글라스가 상용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스마트폰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차세대 퍼스널 디바이스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요. 2026년 말 출시가 예정된 구글 협업 스마트 글라스는 젠틀몬스터가 패션 기업을 넘어 테크 기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젠틀몬스터 앞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요. 현재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죠. 시장은 다시 상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중단된 IPO는 2026년 혹은 2027년 스마트 글라스 사업의 성과에 따라 재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5조 원 이상이 언급되기도 하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글로벌 기업과의 인수합병인데요. 글로벌 안경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에실로룩소티카, 스마트 글라스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메타와 애플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이어진 LVMH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은 루이비통 그룹 계열 편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년 전을 떠올려 보면은 지금의 상황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작은 안경점, 그 작은 회사는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단순한 명제를 끝까지 밀어붙였고요. 그 결과 전 세계 패션과 테크 산업이 주목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여전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는가? 중국과 카피캣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독창성은 여전히 유효한가? 젠틀몬스터의 질주는 이제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히 안경을 파는 회사를 넘어 기술과 패션이 결합된 새로운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젠틀몬스터의 성공과 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비즈니스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